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11월 6일 금요일이죠.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 모든 지금 TV에 지금 열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이야기는 좀 시간이 좀 기니까 차분하게 좀 들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가 중국 공산주의 문제인데, 중국 공산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을 과시했느냐 하는 것은, 1937년 소위 중일전쟁, 레너미트에 의하면은, 1937년이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1939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이전에 2년 전에 이미 중국 대륙에서 중일전쟁에서 2차 대전이 시작됐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하고, 이거 금방 끝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문제라든가 장개석과의 관계라든가,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 그 기원이 지금 뿌리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한두 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레너미트의 중일전쟁,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3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일전쟁에서 이제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해가지고 선제포고 없이 폭격을 했는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2차 대전의 전쟁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장개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아시아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할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미국의 2차 대전의 전쟁 전략은, 유럽 우선 전략으로 시작된 것이죠. 유럽 퍼스트 스트라티지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면 중국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자료를 보면은, 과연 영국, 미국, 소련이 중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간주를 했었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자관 미국은 지금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면 어느 쪽 우선으로 하느냐? 일단 유럽을 우선 집중을 한다 그러는 것인데, 그럼 태평양은 그냥 있는 건 아니죠. 태평양에서는 소위 제일전선, 가장 중점을 둔 것이 태평양 쪽에 지금 호주로 퇴각하게 되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시 이제 호주로 사령부를 옮겼잖아요, 메가더가. 그래서 태평양의 육군 중심의 메가더와 또 해군 중심의 니미츠를 통해서 태평양 전선이 제1전선이고, 그 다음 제2전선은 영국군이 있는, 영국이 싱가포르,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버마로 퇴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인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버마, 중국의 전구가 하나 형성되었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버마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전구가 형성됐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 대륙에서 일본군하고 붙는 세 번째 전선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중국 전선은 아시아 태평양의 미국의 전략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부차적인 그런 전선으로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영소 연합국들은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서 묶어두기 전략이었던 것이죠. 직접 싸우진 않고 keep holding 작전, 일본군을 묶어두기 작전이었는데, 그럼 이것은 장개석 국민당 정부에게 엄청난 피해와 부담을 주고 또 장개석 정부에게 불만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남경이라든가 이 상해에서 전투에서 저는 에어카바 공군력이
거의 그 연합국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시 폭격으로 해서 얼마만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중국의 불만을 어떻게 달래느냐? 중국 전선이 일본군에게 항복하지 너무 이제 내버려두면은 중국의 장개석 정부가 항복을 해버리면 중국 대륙 전체가 일본군의 손아귀 들어가면은 중국의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본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일본군의 그 삿발을 장개석 군대가 쫙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 군대가. 그러려면 먹이를 줘야 되죠. 원조를 해줘야 되죠. 그게 무기 대여입니다. 즉 미군의 참전 없이 랜드리지 액트 무기 대여법을 활용해가지고 중국 전선을 일본군을 중국 전선을 묶어두겠다 그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럼 무기 대여법에다가 그럼 무기 대여를 장개석 정부에게 주면은 어떻게 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면 통제하고 감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군 물자를. 그럼 여기서 이제 미군 장성을 파견해가지고 무기 대여도 관리하고 장개석의 그 참모장 역할, 제대로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지 중국 군대가 믿음직을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미군 장성을 파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미 육군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소위 그 조지프 스틸웰 3스타 중장을 파견하게 된 건데, 스틸웰이 군에 들어가가지고 조지 씨 마샬하고 상당히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중국 통으로 이제 이 스틸웰 장군이 이제 이름이 났는데, 그거 왜냐면 미군의 무관 중에서 가장 중국 체류가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인물입니다. 1920년에서 22년 사이에 상시선 근무를 했고, 또 26년에서 1929년까지 천진, 지금 뭐 텐진이라 그럽니다만, 천진에 주둔한 그 미 25 보병연대 대대장으로 있었고, 또 1935년부터 39년 사이에 남경의 미 대사관 무관으로 근무를 했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에 중국에 근무를 했고, 또 중국어도 꽤 유창하게 말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제 미 육사 출신인데 말하자면 훈련 특기가 군사 훈련이 특기였습니다. 군사 훈련 드릴, 군사 훈련이 특기인데 대규모 야전군을 지휘한 경력이 좀 이제 부족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대일 전략, 태평양 전략의 하나의 그 변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처칠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전선보다 중국 전선, 태평양 전선, 뭐 인도 버마 전선에 비해서 자연히 영국의 처칠은 인도의 식민지를 관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군이 버마를 통해 가지고 인도로 넘어가지고 인도를 점령 공격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버마, 중국 정부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해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제 편지도 쓰고 상당히 그 압박을 가한 그런 처칠의 변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랜드리지 액트를 무기 대여 원조죠. 무슨 뭐 트럭이라든가 휴르탄, 식량과 경제 군사 원조를 어떻게 중국 대륙에게 국민당 정부에게 전달하느냐 이런 방법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원래 알다시피 이제 버마 쪽으로 해가지고 랑군을 해가지고 북버마로 해가지고 레도로 통해서 그 버마 로드죠. 기존에 버마로 통한 육지 루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도로 해가지고 험프라 그럽니다. 험프.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공중을 통해가지고 그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수송기를 통해서 곤명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공에서 비행기를 통해서 중국에 원조를 해주는 거죠. 그건 아마 일기가 나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송량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육로보다는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뒤떨어지니까 이제 버마 로드, 버마 육로를 개척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중국 전선에서의 전략의 문제인데, 이제 공군과 육군 간에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을 격퇴를 하는데 그 공군의 역할과 육군의 역할의 이제 그 배당의 문제인데, 균형의 문제인데, 1941년에 이제 그 소위 그 전 공군 항공대장으로서 이제 클레어 션널트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군사령관으로서 지원병 공군사령관으로서 션널트가 스틸렐 장군하고 상당히 이제 전략 문제를 가지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한쪽은 공군으로 이길 수 있다, 폭격으로 이길 수 있다, 중국에 있는 일본군을 처단할 수가 있다. 아니다, 육군이 가야 된다. 이 스틸렐 주장이죠. 그래서 항공력에 의한 전쟁, 또 육군에 의한 전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조화를 해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알력과 대립이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대륙에는 미군의 전투 사단은 파견 안 되고, 일부에 이제 고문단이 파견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지도를 했었는데, 뭐 6.25 때 소련 고문단이 이렇게 뒤에서 전쟁 컨덕트 하듯이 말이죠. 지휘를 하고 관리를, 자문을 해주식으로 됐는데, 공군도 이제 지원병이죠. 공군 파일럿 지원병들이 미군에서 자원 입대가 들어왔는데, 플라잉 타이거라고 1941년경에 보면은 이미 이제 P-40이라고 합니다. 100대가 이제 중국 곤면 근처로 해가지고 비행장 건설해가지고 100대 정도 왔습니다. 뭐 100대는 태부적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면 이제 P-42 플라잉 타이거가 정착할 수 있는 비행장이 건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행장은 일본의 항공기라든가 일본의 포로부터 포 공격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할 수 있는 막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야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대일 전선에서 중국 전선의 문제는 미국 육군을 전투부대를 투입하지 않고 어쨌든 버티면서 유럽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병력을 집중을 해야 되고 아시아 전선으로 오겠다. 뭐 그런 버티기 작전이죠. 전쟁 물자를 대주면서 어쨌든 간에 버텨라. 이런 이제 요구 조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일본군이 이제 중국 전선에서 작전이라든가 이런 사상자를 좀 살펴본다면은, 일본이 처음에 만주 들어올 때는 상당히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것도 외부하게는 시베리아 근처는 소련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스타디를 하고 치밀하게 해가지고 만주를 들어와서 만주 계례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노교거 사건 북경으로 해가지고 중일전선이 일어났을 때는 만주에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을 토대로 해서 1년 내에는 장개석 군대를 항복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개석 군대가 이제 의외로 완강히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상해하고 북경, 또 상해, 남경에서 상당히 저항을 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경 학살이 일어났고,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이 원컨 더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병력 투입이 많아지면서 사상자가 많아지죠. 이제 이쪽에 이제 지구전 성격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1937년 개전했던 그 당시에 해 37년에는 24개 사단을 투입을 했는데 41년경에는 벌써 51개 사단, 거의 2배죠. 2배 이상이죠. 51개 사단이 투입이 되었고, 그 유명한 북쪽에서는
북중국 쪽에서는 소위 이 중국인들이 국민당 군대가 저항이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심해지니까 소위 삼광작전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1941년, 42년에 삼광, 빛광자죠. 세계의 빛이 번쩍하는 건 뭡니까? All killed, all destroyed, all fired, all take out.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약탈하는 삼광작전을 북중국에서, 화북지방에서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선은 일본 대본령이 예상하지 못한 지구전이 장기전이 되었던 것이고, 일본군의 전쟁의 비용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되게 됩니다. 그 벌써 42년, 42년 넘어가니까 일본군 전사자가 20만 명 이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944년에 좀 기획을 해야 될 것이 일본의 마지막, 대륙에서의 마지막 작전, 이치고 아퍼레이션이라고, 1호 작전이라고 있는데, 44년 5월 달에 대륙 타통 작전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제 화북 지역을, 중국 대륙 아니 두동강을 내가지고, 관통을 해가지고, 완전히 마지막 최후의 작전을, 말하자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44년 11월, 12월에 소위 발지 작전이라고 마지막 갬블을 했지 않습니까? 최후의 발악이었는데, 그렇듯이 일본도 44년 5월 달에 대륙을 중앙에서 관통해서 두동강을 내는 1호 작전을 전개해가지고 장개석 정부에게 마지막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고 했던 그런 작전을 실시하다가 그 다음 해 온자탄 두 병으로 결국 이제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중국의 대중원조 루트하고 초기 전황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일본군이 이미 인도차이나 반도에 40년 9월 22일부터 26일 날에 걸쳐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들어왔죠. 왜냐면 히틀러가 40년 6월 달입니까? 빠르게 돌아가지고 비시 정부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리고 일본군이 잽싸게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비시 정부를 공략을 해가지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석권했고, 그게 40년 9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41년 12월 달 7일, 8일 날, 7, 8일, 소위 유명한 진주만 폭격, 기습 공격을 통해서, 하와이에 있는 미군 해군기지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며칠도 안 됐죠. 12월 13일, 홍콩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철수를 했고, 그게 41년 12월 13일이고, 그 다음 해인 42월 2월 15일 날 싱가포르가 함락되었고, 또 한 3주 뒤에 42년 3월 8일입니다. 버마 쪽으로 진공을 하고, 영국군이 이제 버마 쪽으로 해서 인도 쪽으로 계속 퇴각을 하게 되는데, 버마에서 영국군을 몰아내고 일본군이 랑군에 일본군에 의해서 함락되는 것이 벌써 42년 3월 8일입니다. 그러면 버마에 있는 랑군 함락의 의미가 뭐냐면, 버마 로드, 미국의 대여 원조가 육지를 통해서 버마 로드를 통해서 이 중국의 곤명 쪽으로 수송된 것이 육지 수송로가 완전히 봉쇄된 겁니다. 지금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대만 쪽 이런 해상 쪽에서 남진아 해는 일본군이 완전히 해군이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 싱가포르, 인도차이나, 그 다음에 버마, 완전히 일본군이 싹 발라버렸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인도 상공을 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으로 올라가서, 공중으로 해가지고 곤명 쪽으로 비행기로 공수를 하는 험프루트. 그것만 남아있게 되니까, 연합국으로 볼 때는 이 버마로드를 좀 뚫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지프 스틸리엘로 좀 돌아간다면, 스틸리엘이, 42년
봄입니다. 뭐 3월 초에 이제 장개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위가 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육군중장이죠. 서리스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 대한 장개석 총통의 그 참모장 직위가 있었고 민무기대여 감독 통제관 두 번째고 세 번째 타이틀은 중국 버마 인도 정구 미군 총사령관입니다. 그 중국 버마 인도 정구에 그 인도 쪽에는 미군 병사들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게 미군을 총 관리하는 중국 쪽에도 이제 전투병력이 없지만 소수의 이제 있었고 하여튼 미군 병사들은 중국 버마 인도 정구에서 스틸웨이를 관리하게 됐었고 또 중국 주재 연합군 군사위원회 그 미국 대표 해서 무려 타이틀이 4개나 가지고 있었대.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스틸웰이 생각하기로는 중국의 군대를 중국의 이제 그 장개석 총통 참모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상당히 오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 지휘권을 가지고 이제 중국 군대를 에 대한 그 지휘는 스틸웰이냐 장개석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 장개석이하고 이제 좀 알력이 있어가지고 다투게 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틸웰은 중국 통으로서 중국어를 굉장히 잘 구사한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교들이 뭐 우리나라 6.25 때 미군들 와가지고 한국말 잘하면은 우리가 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잘한다, 한국말 잘한다 해서 그게 프렌드가, 한국인의 프렌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프렌드라는 건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격 문제죠. 외국인들 들어오면은. 자, 1930년대, 40년대에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아시아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대체적으로 이 서구의 우월 사상, 아시아에 대한 열등감, 서구인의 우월의 의식이 도취된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죠. 네. 뭐, 30, 40년대 미군들이 중국에, 거리 와보면 뭐, 그,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제리식 화장실에다가 그 사람도 영어도 못하지요. 6.25적인 그런 것이, 악취, 샤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시할 거 아닙니까? 역시 성격이 굉장히 오만하고, 똑선적이에요. I'm right. 내가 옳으면 당신 다른 사람 말 들이죠. 여기 이제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다른 유럽에 있었던 그 미국에 있는 그 군 장성들의 그런 모습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이제 대등하게 취급하지는 않는 거죠. 장개석도 자기가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이런 자신의 이제 독선적이고 오만한 백인 우월적인 성격이 결국은 장개석에게 만만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의 지도자인데 결국은 작전 문제를 가지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이 장개석과 스틸웰과의 이런 관계가 향후에 이 미중 관계에 중대한 먹구름을 오게 되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인도, 버마 이 전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군대, 버마 군대, 중국 군대, 미군도 고문단 군대 해서, 굉장히 많은 군대에서 연합국적인 다국적 군대인데, 다국적 군대는 이런 조화라든가 이런 포용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조적인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실시한,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이 성격이 좀 능글능글하고 좀 이렇게 좀 포용력도 있고 일단 부하들이 좀 편한 그런 면이 있잖아요. 아이크. 이 별명이 아이크라는 것이, 네. 성격이 굉장히 대조적이다, 이야기예요. 이 군대 훈련이라든가 소규모의 작전 전투에는 굉장히 밝아요. 소규모 전투라든가 훈련에는 굉장히 일각이 있는데, 일단은 실전 경험이 없어요. 실전 경험이 없는 데다가 대규모 대규모 병력을 지휘한 경험이 그 당시 전혀 없는 인물인데 마샬이 자기가 안 하니까 자기를 믿고, 마샬하고 친하니까 마샬 이제
임명을 해준 겁니다. 마샬 덕분에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된 건데, 스틸리의 약점을 좀 더 보면은, 약점이 이 중국인들에게 이제 무기대 원조를 이제 무기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를 하게 되고, 중국 전선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선에 그 복잡 다양한 그런 삼국지적인 그 중호군도 있고 일본군도 있고 해서 삼국지적인 그 이해관계, 복잡한 이 군벌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에 고르지 않고 이 버마에서 일방적으로 오펜시브 일방적인 공세 전략을 처음에 가가지고 장개석한테 쳐야 된다 하고 일본군을 쳐야 된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장개석 해가고 이제 부임해가지고 3월달에 작전 문제 가지고 벌써 버마 전선의 작전 문제를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장개석은 그거 공세작전 하면 그거 굉장히 힘든다. 그 북버마에서 중국군을 관리 유지하는 상태에서 좀 디펜시브 합시다. 근데 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리게 생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기장을 부지런해가지고 그래도 부지런하니까 매일 일기를 남겼는데 그 스틸웰 페이퍼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조금 읽어봤으면 유학 시절에 한데 일기장에 그 장개석 총통을 장개석이를 갖다가 피넛 땅콩이라 해가지고 아무도 아니고 말이죠. 장이란 몰라 피넛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일기장에 장개석을 피넛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씹는 소리를 일기장에 잔뜩 적어놨어요. 미국의 삼성 장군이 그 다른 나라 지도자를 피넛이라 해가지고 일기장에 쓰는 그 일부 기본 매너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장개석뿐만 아니고 타인의 업적에 대해서 타인의 어떤 행동을 하나도 좋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의견과 다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사람이 스틸리의 별명이라는 것이 까칠까칠한 조다. 하도 까다롭게 구니까, 하도 까다롭게 구니까 까칠까칠한 조다. 이런 그 닉네임이 붙은 인물이다. 그래 연합 군대를 다국적 군대를 지휘하기에는 부적당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 인물 가지고 장개석이 하고 티격티격 싸우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한 게 신기했는데, 조지프 스틸리랜드 미국의 대중 군사 전략이라고 하나 쓴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주로 그 보고 읽은 것이 스틸리의 페이퍼하고 미국 쪽 사이드를 보고 이제 연구를 해가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읽어보지 못한 게 장개석 페이퍼 2007년입니까? 미국 후보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그 미공개된 장개석 일기를 갖다가 최후로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제가 그 페이퍼를 못 읽었어요. 그 관계되는 논문을 못 보고 이제 스틸리엘 쪽 사이드에서 연구가 된 것만 좀 보고 썼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스틸리엘의 그 중국에서의 장개석과 미국이 스틸리엘 장군이 이제 중국 전선에서 2차 대전 때 장개석과 이런 관계에 가지고 전쟁을 친 것을 경험한 것을 연구한 그 책이 있습니다. 요것은 바바라 터크만 여교수인데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은퇴했을 겁니다. 스틸리엘 페이퍼 앤드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 인 차이나라고, 거기는 이제 스틸리엘의 페이퍼를 위주로 해가지고 스틸리엘의 시각의 입장에서 이제 미국의 전시 경험을 쓴 책이 스틸리엘 페이퍼 앤드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 인 차이나입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미국 사이드에서 장개석의 전시 전략을 비판한 책입니다. 어쨌든 간에 스틸리엘은 버마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버마로 해가지고 인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일본군을 버마에서 물리쳐 가지고 버마 육로를 재개통시켜서 중국 곤명 중경에 군수물자, 대형 무기물자를 전달해 가지고 전선을 유리하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가 스틸리엘에게 부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차 중국 인도 버마 전역에서 이제 1차 회전이 스틸리엘이 원하는 이제 전역에서 이제 그 1차 캠페인이 벌어진 것인데, 스틸리엘은 장기석에게 말하자면 장기석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요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장기석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부대 제5군하고 제6군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장기석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뭐 장기석이가 총 사단이 총 병력이 한 300만, 350만 정도, 2차 중일전쟁 때 총 사용한 게 한 350만 정도 병력이 되지만은, 어쨌든 두율명의 제5군, 또 감요초의 제6군 같은 경우에 최정예 부대를 투입했는데, 그 병력이 약 한 1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제1차 스틸리엘의 중국 인도 버마 캠페인이 참담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면 이제 협조, 미국, 영국, 중국, 또 인도 군대 이런 불협화음이 있었고, 작전상 불협화음이 있었고, 협조가 또 안 돼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제6군은 전멸하고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중국군 약 2만 5천 명, 인도군 1만 명, 일본군 내려면 4,500명 정도 아주 참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너무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대규모 부대를 지휘한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장기석이가 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근데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났느냐? 장기석이 비협조였다. 장기석이가 공산당하고 싸워서 병력을 더 안 줘서 졌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틸리엘도 자꾸만 이제 자신의 그 패전 책임을 갖다가 장기석이 이제 중간에 작전을 개입하고 철수니 뭐니 해가지고 제5군, 제6군에 대해서 철수하라 마라 이런 중간에 인터벤션, 작전 간섭을 해서 이렇게 졌다. 이렇게 이제 장기석에게 떠넘기고, 언론이 장기석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틸리엘하고 면접을 해가지고 영어로 서로 통하니까 서양 언론들은 스틸리엘을 만나가지고 영어로 서로 말하고 통하지, 장기석을 만나서 그 패전의 택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석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퇴각한 스틸리엘한테 미국 언론이 인터뷰에 왜 졌는지 하니까,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핑계를 하고 이래 하니까, 뭐 그대로 써버리고 말한 거죠. 장기석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는데. 이게 이제 유럽 전선 같으면은, 해곡감 아닙니까? 해임감인데, 이제 미국 언론이 이제 장기석에게 덤으로 이렇게 하니까 옹호해가지고 살아남은 것이죠. 이게 이제 유럽 같은 어려움도 없죠. 그게 이제 아시아적인 그런 데서 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석하고 송자문이가 이거 안 되겠다. 송자문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외교를 담당한 국민당 그때 역시 외교부장이었죠 아마. 그 송경령, 송씨 자매들 그 막내 동생 아닙니까 남동생? 송경령, 송미령 이런 그 장기석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밑에 동생 남동생이죠. 송자문.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이거 스틸리엘 해임을 위한 로비를 벌였는데, 이 송씨 자매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스틸리엘을 해임을 하면은 이 송씨 자매들이 또 두려워한 것이 무기 대여를 또 원조를 카트 안 준다고 그것도 공갈을 위협을 할까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네. 그래서 결국은 장기석은 스틸리엘을 결국은 해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1943년 11월 달이죠. 그 유명한 이집트 카이로에서 3구도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 다음에 국민당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가가지고 카이로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카이로 선언이 있었죠. 뭐 인듀 코스를 해가지고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이제 독립시켜 준다는 그런 선언이 카이로 선언 아닙니까? 근데 그때 스틸웰이 장기석을 대동해가지고 카이로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제 면담을 했는가 봐요. 개인 면담을. 그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은 장기석 일기에 이제 밝혀진 겁니까? 일기 밝혀졌는데 2006년 7년에 돼서 이제 미 후보 연구소가 미공개 일기장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뭐냐면 장기석 암살 사건. 미국이 루즈벨트 행정부가 장기석을 암살을 기도한 그런 전모가 드러난 겁니다. 그 암살 주문자는 그 조지 부시 스틸웰 중장이었던 겁니다. 그 왜냐면 말을 자꾸 안 들으니까 저 병사들 처음 말 안 듣는다는 것이 공산당하고 싸우면서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중공군하고 대치하는 그 병력을 빼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다. 그리고 버마 쪽에서 자기한테 부대를 화끈하게 안 보내고 또 중간에 군권 지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철수하라 뭐 싸우라 이렇게 개입을 했다. 영 마음에 안 든다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루즈벨트가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카이로 회담에서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틸웰에게 이런 말 했다 그래요. 스틸웰 장군, 당신이 장기석하고 배짱이 맞지 않으면 그 자를 아예 이거 해버려. 그래서 만만한 사람 심어버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문제는 장기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 바로 대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장기석이가 그 전에 한번 인도를 방문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인도를 방문하게 되면은 1944년에 인도를 방문 회담을 통해서 인도를 방문을 처치를 만나러 간다. 그래서 인도를 방문하게 될 때 비행기 고장을 통해서 낙하산을 다 내리는데 그 낙하산을 불량 낙하산으로 하면은 추락사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작전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1944년 그 4월 5일경에 일본군이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호 작전, 이쪽 오퍼레이션, 대륙 타통 작전, 그걸 전개를 하면서 장기석이가 인도를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비상시국이라서. 그래서 그 작전, 장기석 암살 미수 작전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미 후보 연구소가 2006년도 이후에 공개되지 않은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제 암살 미수 사건이 세간이 알려졌는데 대만에서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 그래요. 미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다 그래요. 네, 뭐 6.25 때 이승만 대통령 에버리디 작전을 해가지고 1951년에 제갈 항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미군들이 했던 거 있고 고딘 대통령도 케네디 사인 받아가지고 미 CIA가 작전을 허락해가지고 쿠데타 일어나니까 고딘 형제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작전 중에서. 케네디는 죽이지 말아야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번 결론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전시 전략에서 중국 전선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그 당시 2차전이 급하니까 국가 이익과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했다 한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맹국 원수 암살까지도 하도 마음이 급하니까 고려를 했다는 것도 나왔던 것이고 지적하고 싶고 미군 장성들의 이 스틸웰 장기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2차 대전뿐만이 아니라 2차전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의 국공 내전에 미국이 또 개입. 중국의 공산화 문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스틸웰과 장기석 간에 이 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스틸웰이라는 미군 장성들의 그 백인 우월주의, 아시아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이 이 중일전쟁에서 무기대법을 둘러싸고 전쟁터 도처에서 곳곳에서 노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방 언론 쪽에서는, 서방 언론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장기석의 부정부패 문제가 많다는 포커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송민행 씨가 미국 쪽에 로비를 해가지고 장기석을 갖다가 굉장히 그 우아한 아주 그 원더풀 리더, 아주 그 멋진 방공의 지도자로서의 송민행 씨가 미국에서 하는 그 로비적인 그런 이미지가 하나 있을 수가 있죠. 그건 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네. 어쨌든 간에 그 중심은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서양 언론이 이제 그 자유진영의 여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국 장성들의 백인 우월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전달이 공정하게 전달된, 비판적으로 공정하게 제대로 전달된 것은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전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묻어가지고 역사가 흘러가 버렸다. 많은 부작용이 있었지만은 그런 부작용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결국은 아시아 중국 대륙이 공산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인들의 백인 우월주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두고두고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